그의 삶을 표를 가지고 볼 것 같으면 1917년에 오늘날의 경상북도 선산군의 지금의 구미시죠. 농촌 가정에서 아주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막내 아들로. 한 번의 전기는 그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공부를 잘해서 결국 대구 사범학교에 진학한 것이죠. 1932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경에서 교편을 잡습니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순탄하게 흘러갈 박정희 인생이 아니었던 거죠. 왜요? 그는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고개입니다. 1940년이었죠. 교사라면 당시에는 좋은 직장이었는데 박정희는 교사를 그만두고 만주에 있는 일종의 사관학교죠.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합니다. 말하자면 관동군 장교가 될 길을 가는 거죠. 관동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주는 일본의 사실상의 식민지였고 따라서 만주를 지배하는 것은 일본의 관동군이었다. 박정희는 그 장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옵니다. 1945년에. 그런 다음에 일제시대에 장교를 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박정희는 살아남죠. 박정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시 세상이 워낙 혼란해서 그런 친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제대로 벌 주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박정희는 1946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육군 대위가 됩니다. 참으로 대단한 변신이죠. 시골의 가난한 막둥이 아들, 늦게 낳은 늦둥이 아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가 다시 일본군의 장교가 되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의 장교가 되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외적인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청년기를 보낸 그 시기는 1930년대, 1940년대였잖아요. 그때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죠. 아주 강한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군국주의 국가였죠. 세계 10위권의 국가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경제력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도 되었던 거죠, 일본이.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은 한국과 대만이라고 하는 타이완이죠, 대만은 두 개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일본은 보다 더 큰 시장, 보다 더 훌륭한 원료 공급지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 어디에서 발견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만주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만주에 박정희가 소프트 랜딩을 한 거죠. 장교로서 안착을 한 거죠. 그래서 박정희는 결국 만주에서 일제의 교류국가인 만주에서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또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배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일개 소위 또는 중위인 청년장교 박정희가 훗날 세계사에 이름을 남기는 그런 엄청난 역사적 변화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건 박정희 자신도 몰랐겠죠.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주란 굉장히 큰 영토죠. 이 만주는 아시다시피 옛날 고구려,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와 인연이 있는 우리 땅이죠. 발해까지도 만주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은 옛날 일이고 1930년대의 만주는 일제의 영토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곳은 아니고 묘한 형태의 식민지였다.
왜 이런 묘한 형태의 식민지가 존재했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강대국들 사이에는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이죠. 더 이상의 옛날식 식민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하자면 위장된 식민지가 존재했던 건데요. 중심지는 안중근 의사가 그를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였던 하얼빈, 그 아래 지린, 길림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 하구에 있는 단둥성 이렇게 있어서 만주라는 영토 안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은 간도 지방이고요. 길림성에서 서쪽으로는 서간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동북쪽으로는 북간도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박정희의 청년 시절의 활약 무대가 되는 거죠. 관동군은 중국군과 대립된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제는 신경국문학교를 만들어서 일본 사람, 만주 사람, 몽골 사람 등등 중국 사람도 있죠. 을 모아가지고 군관, 요즘 말로 하면 장교를 배출하고 또 군대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가까우니까 독립부사들도 만주에 있었죠. 그러면 이 관동군이라고 하는 존재는, 박정희가 속한 관동군은 중국군만 상대로 싸운 것은 아니고 독립군을 무찌르는,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좌절시키는, 독립군을 토벌한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떻습니까? 흉악한. 만주 시절의 경험이 박정희에게는 훗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른바 조국을 근대화하는 사업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왜냐하면 만주에서는 관동군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주에도 장군도 있고 만주에도 황제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건 다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고요. 실제로는 관동군이 모든 역할을 다 담당했는데요. 핵심적인 역할을. 이게 이제 바로 군 중심의 군이 국가이고 그 국가가 경제개발의 중심에 서서 그야말로 강압적인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청년 박정희에게는 너무나도 처음에는 이상한 거였겠죠. 신기한 거였겠죠.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런 신기한 경험이 그의 가슴에 깊이 자리를 내렸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가 한반도의 근대화, 한국 사회의 근대화를 서두를 때도 결국 일제 청년 장교로서 만주에서 일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보고 배운 그대로 실행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주에서의 그 박정희의 생활은 중심적인 역할은 아니죠. 초급 장교에 지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 기간은 길지도 않았죠. 결국 해방이 오지 않습니까? 1945년에 관동군을 포함한 일본군이 전쟁에 짐으로써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해방이 된 다음에 한국 사회에 우리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죠. 그 당시에 한국인이 원한 것은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다수가 사회주의 국가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에 요즘 말로 하면 양극화가 심했던 것이죠. 대지주들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농민이었는데 그들은 땅이 한 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골고루 나눠준다고 하는 사회주의를 좋아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좌익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희도 역시 좌익이었죠. 그런데 6.25를 겪은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지죠. 6.25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충돌이죠. 또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은 북한 아니었습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은 남한 아니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대리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죠. 한국과 북한이 싸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는 미국과 중국이 싸운 거였다.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싸운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겪은 다음에 한국에서는 결국 공산당과의 싸움에서 많은 피해가 났기 때문에 좌익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탄압이 일어나고요. 한국 사회는 반공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북한도 마찬가지였겠죠. 북한도 한국 전쟁을 겪은 다음에는 훨씬 더 자본주의를 혐오하는 그런 성향이 짙어집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박정희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박정희는 우선 한국 전쟁을 통해서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전에는 그럼 기회를 잃었다는 얘기인데 왜 박정희가 한국 전쟁 이전에 기회를 잃었냐면 박정희는 군인이 되었죠. 한국군의 대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의 대위로서 공산당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캐리어는 끝나게 되는 거였죠. 그 이야기를 좀 잠깐 하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박정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형이 있는데 박상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상희는 경상북도에서 활동한 좌익이었다. 박정희는 국군 장교지만 좌익 장교였다. 그 좌익 장교로서 박정희는 군부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948년에 여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여수와 순천 지구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살의 이유는 말하자면 그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들 중에서 그 일부가 좌익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그 당시에 4.3 사건이 일어나서 제주도에 투입이 되게 됐는데 투입을 거절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말썽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좌익과 우익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를 되풀이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여수 순천 사건인데 그 사건을 계기로 군부 내에 있던 좌익 세력들이 소탕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박정희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끝난 거죠, 사실상. 그런데 구명운동이 있었어요. 그에 말하자면 만주 시절에 군인으로서 선배였던 백선엽 등이 구명운동을 하고 박정희는 또 좌익 장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나죠. 그 박정희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장교가 부족하잖아요. 경험 있는 장교가. 그래서 군대에 복귀해가지고 장군이 됩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이 3년 동안이었고 그 당시에 승진은 초고속이었습니다. 박정희만 초고속이 아니라 대다수의 장교들이 다 그렇게 고속 승진을 했죠. 그리고 이제 1961년에 박정희는 이제 더 이상의 승진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군대 내에서 승진은 하고 있었지만 좌익 경력 때문에 그렇게 그의 출세가 전면적으로 보장됐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박정희는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이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1953년 전쟁이 끝나던 그해 장군이 됐는데 그 이상의 진급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이 되고 그 이상의 진급은 없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1960년에 4.19 학생혁명이 일어나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승만의 장기 집권이 계속된 데다가
당시에 1960년에 혁명 이후에 성립된 정권이 민주당 정권인데 민주당이 권력을 처음 쥔 거였어요. 그리고 혼란 끝에 정권을 쥐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에 그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틈타서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즉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박정희는 그 전서부터 이미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여러 차례 그런 쿠데타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정희뿐만 아니라 당시 군인들 중에서는 이런 쿠데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그 시절의 사람들은 박정희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것도 궁금하죠. 오늘날의 우리들의 관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선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박정희가 일본군 군인이 되고 한 것들은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상당수 사람들은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은 이해할 수는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박정희는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일제시대가 언제 끝날 줄을 몰랐던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직후에 박정희가 공산당이 되었던 것도 많은 사람들은 이해한다 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동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또 1961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의 군인이 총칼을 들고서 국가를 전복시킨다는 것은 이건 사형감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라가 워낙 혼란하고 나라가 워낙 가난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른바 제3세계에 속하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늘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도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다 하는 이런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점과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은 상당히 차이가 있죠. 하지만 물론 그 시대에도 박정희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인사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한국인은 일본군 장교가 될 꿈도 꾸지 않았거든요. 그런 말하자면 매국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공산주의에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하물며 군인으로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매우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회는 1940년대, 50년대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그 사회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는 아주 달랐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도 많은 미해결의 문제가 쌓여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많은 점에서는 또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취직이 잘 안 된다고는 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노골적인 차별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을 다 다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없으면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가난해도 학교를 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를 박정희가 일으켰을 당시의 한국 사회는 대단히 가난하고 대단히 절망적이고 대단히 모순에 가득 찬 아주 어려운 사회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군부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평가가 오늘날과는 다르죠. 오늘날은 군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죠. 그냥 그건 하나의
특수한 직업이다. 공무원이니까 월급은 받겠구나. 퇴직해도 뭐 연금은 받고 살겠구나. 이런 정도죠. 그런데 6.25를 지나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당시의 한국 사람들은 장교들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장교라고 하는 것은 지식층이고, 또 당시의 장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그런 말하자면 엘리트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 이후에 군대는 어떻게 되냐면,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물자와 많은 인력과 많은 자원을 군부가 사용했죠.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고급 장교들부터 저 아래 하사관에 이르기까지 군대가 다 부패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국가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월급은 적었어요. 그러나 생활은 고급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부정부패를 통해서 배를 채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군대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년 장교들은 더 이상 진급도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로 나가면은 무엇을 해서 밥을 먹고 살지가 매우 불투명했어요. 그런 배경은 당시의 사회를 우리가 좀 알아야 더 잘 알게 되겠죠. 당시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강대국이라면 이제 크게 미국이죠.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미국, 그리고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소련의 지배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었다. 한국은 철저하게 예속된 사회였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산업화의 경험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전쟁을 통해서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 그 전쟁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의 모든 시설이 다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그야말로 바닥이었습니다. 도로는 포장이 안 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 시골길까지도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를 상상을 못하겠지만, 당시에는 국도 제1번조차도 포장이 대부분의 구간이 되지 않았다. 고속도로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공무원 월급을 주고 있었다. 1950년대 말에, 그러니까 전쟁 후 이미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GDP의 90% 이상이 미국의 원조였다. 만약에 미국의 원조가 없다면, 미국의 원조가 끊어지면 우리는 누구도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많은 정치가들이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나를 무엇으로 뽑아주시면 미국에게 애걸복걸을 해서라도 원조를 받아오겠습니다. 이게 이른바 정치 공약이던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독재 끝에 이승만 정부가 4.19 학생혁명을 통해서 물러났죠. 독재자 이승만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호놀룰루로 망명을 떠났죠. 그리고 들어선 것이 이제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이 당시는 워낙 강력한 대통령 체제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른바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내각 책임제가 장점은 많은데 단점이 있거든요. 그 단점은 뭐냐면 모든 것을 의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회에 가면, 즉 국회에 가면 여당과 야당이 있잖아요. 합의가 쉽습니까? 지금도 합의가 잘 안 되잖아요. 하물며 1960년에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여야의 합의하에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각 책임자에서 장면 정부는 별로 큰 정책적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장면 정부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만 이런 계획을 수립하였어도 정치적 리더십, 장면의 정치적 지도력은 체제로 인해서, 내각 책임자라고는 체제로 인해서, 여야의 끊임없는 충돌이라고는 그런 정치적인 우리들의 관습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박정희는 이용했던 겁니다. 악용한 거죠. 그거 봐라, 장면 정부 무능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사실은 그것은 장면 정부 무능은 아니었던 거예요. 장면 정부가 1960년 4월 19일 학생혁명 이후에 구성이 되었으니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까지는 장면은 권력을 잡은 지 이제 겨우 8, 9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정부에게 아무런 집권 계획도 없이 집권한 내각 책임자에서의 장면 정부에게 무능하다든가 부정부패하다든가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한 비판이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장면 정부가 박정희 쿠데타를 막지 못했어요. 이건 결국 장면 정부의 능력 부족이죠. 국정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정희를 비롯한 청년 장교들이 혁명 공약을 내거는데 듣기에 좋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현실성은 당시로서는 현실성은 별로 없는 약속들이었죠. 가령 민족 중흥을 그러면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박정희가 경제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계획이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되었고 많은 성공을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장면 정부의 아이디어를 군인들이 가져간 일종의 전리품으로 뺏어간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자본주의 국가에는 없는 거예요. 미국에 무슨 경제개발 계획이 있었습니까? 영국에 있었습니까? 프랑스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건 대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있었던 거죠. 또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추거나 아주 독재적 성향이 짙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내놓는 그런 달콤한 메뉴가 경제개발 계획이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49년부터 사실 유엔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서 못 사는 나라들, 개발의 도상에 있던, 즉 아직 개발 중인 나라들, 좋게 말하면 개발도상국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후진국이죠. 후진국의 그러한 계획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이제 바로 그런 세계적 변화의 흐름 속에 끼어들어서 마치 경제개발계획이라고는 한국을 살릴 수 있는 천재적인 계획을 스스로 기획한 것처럼 연출을 했습니다. 박정희는 제가 여기도 적었습니다만 변신의 귀재예요. 그리고 박정희는 대단히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박정희의 정치가로서의 능력은 사실 탁월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 탁월함은 우리가 무조건 칭찬만 할 수 없는 탁월함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박정희의 독선과 박정희의 독재와 박정희의 군국주의적 횡포와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칭찬하는 것은 또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는 참 여러 차례 화려하게 변신을 했죠. 그러니까 광복 이전에 박정희가 어땠는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광복 직후에도 군인이 되었다는 거 말씀드렸고, 좌익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고,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아주 그 중에는 요정정치와 같은, 말하자면 일본식 아주 퇴폐 정치죠. 그런 방식을 써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또 그런 권력을 강화하는 가운데는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을 일으키죠. 그게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많은 반칙을 실제로 범했던 그러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사범학교죠. 당시의 사범학교라는 것은 오늘날의 중고등학교예요. 오늘날에. 지금은 이제 교육대학교이죠. 초등교사를 기르는, 당시에는 대학이 아니라 당시에는 중고등학교에 해당이 됐다. 그런데 이제 이 사범학교에서 박정희는 성적이 가장 불량했어요. 가장 불량했기 때문에 저 시골로 배치가 되죠. 문경에 아주 산골짜기에 교사가 됩니다. 문경 물론 경치도 좋고 유물유적도 많고 문경을 제가 깔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당시에는 너무 시골이어서 성적이 아주 나쁜 사람만 교사로 갔던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으면 교사로서 착실히 쌓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경력을 쌓아갈 수도 있었는데 워낙 야심가였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만주신경군관학교를 다녔고, 그런데 이제 그 사관학교는 박정희 체질에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모범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운이 좋았던 게 만주군관학교는 일본인이 다니는 군관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원하는, 일본인에게 말하자면 봉사하기를 원하는 여러 민족들, 그것이 한국인이든 만주족이든 몽골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군관학교였죠.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을 하고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만주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관동군의 장교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광복이 된 다음에는 이거 벌써 보십시오. 얼마나 옷을 잘 갈아입나. 이제 자기의 부대가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독립군, 그 독립군을 상징하는 것이 당시에는 광복군이었잖아요. 그런데 박정희는 일본 군대를 도망쳐가지고 광복군으로 가서 광복군 중대장의 신분을 얻고, 그리고는 광복군을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당시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익이 우세하니까 우리 남한은 당시에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죠.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사실상 점령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남쪽에서조차도 공산당의 인기가 높았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바로 남로당에 들어가서 군에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 속에 들어있는 빨갱이 장교가 되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장교가 되었다. 그겁니다.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토벌군 작전 장교까지 되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문제가 생기자 군대 안에 있는 남로당 사람들을 전부 다 명단을 송두리째 박정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명단을 갖다 바치고 자기는 살아남습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변신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공산당과 맞서 싸우잖아요. 싸워서 장군이 되잖아요. 그 장군이 된 다음에는 장군으로서 생애를 마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 대단함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대단함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대단함도 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대단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치 중립적인 차원에서 말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박정희는 항상 선택을 했죠. 자기 개인에게 무엇이 가장 유리한가. 그리고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현실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나 이제 그가 아주 비판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은 가치라는 점에서 그가 한 선택들이 말하자면 윤리에 의해서 도덕에 의해서 말하자면 양심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선택이었는가 하는 그 지점에 가면 매번 박정희는 낙제생인 거죠. 말하자면 결과론으로 보면 박정희는 우등생일 수 있지만 동기를 가지고 본다면 박정희는 항상 낙제생 중에 낙제생이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도 박정희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박정희 자신의 삶이 그렇게 대단한 거였다. 그렇게 아주 모순된 거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박정희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했죠. 예를 들면 이런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도 이게 박정희의 말들이죠. 나는 군대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사람이 쿠데타 합니까? 아니죠.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나는 민간 정부의 정권을 넘겨줄 것이다. 넘겨줬습니까? 자기가 옷을 벗고 자기가 권력을 찾죠. 전혀 아니죠. 국가를 누란이란 말은 달걀을 쌓은 것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달걀을 쌓은 것과 같은 위기에서 건지기 위해 일어섰을 뿐이지 정치에 아무런 뜻이 없다. 정치에 아무런 뜻이 없는 사람이 18년 동안 대통령을 합니까? 그것도 헌법을 몇 번씩 고쳐가면서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억지 공산당을 만들어가면서 이게 다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박정희다. 박정희는 전혀 자기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짓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도 대단히 그 캐리어 자체로 보면 성공적이었죠. 이제 박정희의 요정 정치도 얼마나 모순적이냐면요. 박정희는 한편으로 보통 일반인들은 보세요. 도시에 환락 문화가 퍼져 있다. 술집에 가는 건 안 된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머리를 길러서도 안 된다. 치마를 짧게 입어서도 안 된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은 안 된다. 가사가 노래의 대중가사, 대중가요죠. 대중가요 노래가 구슬퍼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다 오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런 요정에서, 요정이 뭔지 모르시죠? 뭐 그걸 내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아무튼 퇴폐 술집이에요. 퇴폐 술집에서 야당을 매수하고 또 하여튼 공작금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정치를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많은 그 문제를 일으키죠. 그 문제 중에 크게 4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일이 다 길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어디서 찾아봐도 더 알고 싶으면 찾아봐도 돼요. 회전당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1교포를 개입시켜가지고 한편으로 박정희는 사회기강을 잡는다고 하면서 노름도 하지 못하게 하고 도박을 못하게 하면서 이 회전당국이라고는 일종의 도박하는 머신입니다. 그걸 일본에서 가져다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걸 수입을 하다가 장사를 해먹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나라 자동차라고 그래서 마치 새나라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알고 보면
일제 자동차 부품을 다 사다가 조립해서 마치 무슨 대단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워커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와 있는 미국 군인들이죠. 미국 군인들의 휴양을 위해서 호텔을 짓는데 이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개입해가지고 많은 돈을 착취한 그런 말하자면 불법 부정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고요. 증권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더 끔찍한 일로 당시에 이제 정보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주식 가격을 조작한 그런 사건을 벌인 겁니다. 누가? 박정희와 박정희 부하들이. 그러니까 이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족 중흥을 하겠다. 낡은 질서를 바로잡겠다. 옛날 정치가들이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혼을 내주고 새로운 풍토를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옛날 정치가들이 하던 잘못을 저지른 건 물론이고 그 이상의 많은 문제를 이미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으켰다. 그러니까 도덕과 박정희는 도대체 한 권의 책에 쓰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의 대한민국, 당시의 한국은 아주 문제가 많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케네디도 포기한 골치 아픈 나라 한국이라고 뽑았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정말 뜨거운 감자였던 거죠. 북한이 소련이나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반도가 전체가 다 공산화가 되게 되면 일본이 위기에 처할 것이고 태평양을 미국은 공산주의자들과 공유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남하를 막아야 됐던 거죠. 그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대한민국 자체가 많은 문제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요. 한국을 그냥 포기할 수도 없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케네디는 사실 한국을 경제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박정희 정권이 자기들이 만든 5개년 경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장면 것을 가져다 썼고 그것을 베껴서 썼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 불러주는 대로 썼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는 이제 상황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박정희의 정부가 쓰는 경제 개발 계획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당시 이제 박정희의 그 한국은 제3공화국이라고 말합니다. 제1공화국은 이승만의 시대, 제2공화국은 아주 짧았던 장면의 시대, 그리고 이제 제3공화국이 박정희의 시대인데요. 그 박정희의 시대에 제3공화국 시절에 박정희 정부는 일단 문제가 되어 있었던 한일 국교를, 그러니까 한일 간에는 당시에 국가 간의 관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시대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착취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노골적으로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보상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두 나라 사이에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열리지 못했죠. 그 한국과 일본이 정상적인 관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지만 미국으로서는 그게 큰 문제였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말하자면 자기들의 좀 거칠게 말하면 자기들의 부하로 삼아가지고 공산국가의 진출을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중심의 삼각체제,
미국, 일본, 한국이라고는 삼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했다. 그것을 이제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요구했던 거고 박정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박정희 과제는 우리 경제가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특별한 조치를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우선 노동이 필요하고 또 그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자본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노동력밖에 없었어요.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도자라도 그것이 박정희든 박정희가 아닌 누구든 간에 한국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의 자본과 외국의 기술을 가져다가 우리의 노동력과 결합시키는 그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박정희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국교를 재개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죠. 이 국교 정상화 자체는 1965년 6월 22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집권한 것은 1961년 5월 16일. 그러니까 4년이 걸렸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일본은 3억 달러를 무상원조 형식으로 주고 2억 달러를 차관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2억 달러는 빌려줄 테니까 갚으라는 것이고요. 3억 달러는 공짜로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돈에 대해서 해석이 서로 달랐던 거죠. 박정희 쪽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3억 달러를 받았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일본은 우리가 사과하거나 우리가 보상한 건 아니고 한국이 독립국가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축하금으로 3억 달러를 준 거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자기 편한 대로 한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양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죠. 자기들 편한 대로. 그런데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치면 5억 달러네요. 그런데 물론 오늘날의 5억 달러보다는 엄청 많은 액수였죠. 그렇지만 일제 35년 동안에 한국이 겪은 그런 많은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은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또 당시 우리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살고 있는 자이니츠, 즉 제일교포가 많이 있는데 그 제일교포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결 방법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엉성하고 대단히 일본에게 유리한 그런 정상화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가령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은 여기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는 또 다른 조치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당시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죠. 베트남에서 공산당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에 끼어들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은 누군가가 미국 편에서 같이 싸워주기를 바랐어요. 그런 요구를 했지만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가 뛰어든 거죠. 우리가 하겠다. 우리한테는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겠다. 미국의 점수를 따기 위한 거였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많은 그 한국 군인들이 월남에 가서 싸우다가 죽고 다치고 하게 되는데 시작은 1964년 9월부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한국인 병사들에 대해서는 미군과 마찬가지로 월급이 주어졌죠. 누구로부터? 미국 측으로부터. 근데 그 월급의 일부, 극히 일부만을 우리 군인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정부가 가져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의 경제적 원조를 받은 겁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박정희는 우리가 이렇게 우방을 돕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큰 희생을 치르고 있으니까 경제 원조를 좀 더 계속해 달라, 더 많이 돈을 달라 해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불투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박정희 정부가 월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인들의 목숨, 핏값으로 받은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게 투명하게 과연 사용이 됐느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해명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아직 전혀 해명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말하자면 대중 버전으로는 그 돈 받아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 놨잖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월남에 갔던 우리 한국 군들은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됐고 그 가운데서 지금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아 돌아온 사람들 중에도 많은 군인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인이죠. 많은 한국인들이 고엽제의 피해를 아직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또 월남 쪽에서는 또 우리가 만든 문제들도 많이 있는 거죠. 전쟁 중에 한국군이 많은 월남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또 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등등등, 말하자면 만들면은 책으로 만들어도 몇 권이나 될 만한 그런 전쟁 범죄의 기록을 남기고 왔다. 그것이 베트남과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도로는 아직 안 돼 있지만 해결해야 할 굉장한 어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정희는 또 독일에 광부를 파견했습니다. 당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독일에서는 한참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인력이 부족했고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석유하고 석탄이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이죠. 그 자원을 개발하는데, 특히 석탄을 채굴하는데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 66년부터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하고 그 대가로 1억 5천만 마르크나 되는 이것도 이제 빚이죠. 말하자면 상업 차관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조건의 시드머니를 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호사와 광부를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팔아 넘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월급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국으로 송금이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독일 정부로부터 이렇게 많은 돈을 좋은 조건에 빌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관이라든가 원조라든가 또는 임금의 형태 또는 월급의 형태로 받은 여러 돈들이 한국이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자금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죠. 박정희 정부에서는 늘 그것이 시드머니가 됐다, 종잣돈이 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그런지는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정희 시대에 무척 많은 외채를 걸머졌다는 사실이죠. 외국으로부터 빚을 빌려다가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빚을 가지고 많은 공장이 들어선 건 사실인데 그때 이제 들어선 공장들은 오늘날 재벌이 된 거죠. 재벌이 되고
그 재벌들의 운영은 당시에도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았어요. 1970년대, 80년이 되면 이제 박정희 시대는 끝납니다만 60년대, 70년대에도 한국의 재벌들은 끊임없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당시의 신문이나 방송을 보거나 들으면 당장에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순리에 맞게 착착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 역시 많은 고통을 수반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박정희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별로 인기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박정희는 선거를 두려워했습니다. 선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권력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거를 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골자를 4개로 간단히 적었는데요. 하나는 모든 권력을 장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든 다 준다.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로 한다. 이 간접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만드는데 그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오늘날의 북한식으로 한다. 즉 반대표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직업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인단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찬성 부대를 뽑아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였죠. 그것도 체육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게는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많은 권력을 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국회의원의 전체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권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가 없는 거하고 똑같죠. 말하자면 여당 하나, 야당 하나가 당선이 돼도 3분의 1이라는 국회의원 숫자는 대통령이 마음껏 쥐고 있다. 그럼 언제나 대통령은 최소한 국회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게다가 그것도 국회가 말을 안 들으면은 해산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법관에 대해서도 법관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권리도 다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뭐 절대주의 왕정 체제에서는 가능한 것이었죠. 그게 이제 1972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포 정치를 통해서 겁을 줘가면서 만든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박정희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나 말고는 이 나라 이 백성을 먹여 살릴 사람 없다. 내가 한다. 너희들은 내 덕분에 사는 거다. 권력을 마음껏 행사해도 이거는 전혀 문제될 거 없다. 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박정희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프를 보시면 박정희 집권 기간이 1961년부터 1979년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신을 일으킬 때까지도 거의 변화가 없었고 이때는 뭐 GDP가 $1000도 안 되죠. 유신을 일으킬 때도 $400도 되지 않았죠. 박정희가 사망할 때에 우리의 GDP가 이제 얼마였냐면 $1600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라고 하는 건 사실상 아주 세분화해서 그렸으니까 그렇지 $2000도 되지 않는 그런 GDP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박정희는 새마을 운동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새마을 운동은 농촌 살리기 운동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사실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농촌이 부자가 된 것은 정말 아니고요. 새마을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농촌이 파괴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건드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새마을 깃발이잖아요. 결국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지키고자 했다. 당시 이제 대도시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저임금 체제로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료품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생산한 물건들은 가격이 싼 거죠.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가난해진 겁니다. 농민들은 가난해지니까 저임금 체제라도 좋으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농촌이 붕괴 직전이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은 농촌에 무슨 소득을 증대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농촌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다. 이제는 이제 그만 떠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촌마저도 박정희에게 등을 돌리게 되면 결국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로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선거를 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봤고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박정희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주민들을 감시하고 주민들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박정희는 참으로 많은 정치적 고개를 부렸죠. 그는 정말 변신의 천재라고 할 수 있고요. 권력욕의 화신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다. 1979년이 되면은 당시 한국 경제가 별로 잘 나가질 않았습니다.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울산이나 마산, 창원 같은 데서도 경기가 아주 나빠서 인심이 좋지 않았어요. 박정희 인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부산과 마산에서 박정희의 독재에 대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 부마 항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박정희와 그의 참모들이 의견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온건한 해결책을 주문했고 박정희와 박정희의 경호실장 차지철은 강경한 진압, 즉 수만 명 정도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재규가 결국 만찬에서 자기들끼리의 만찬에서 박정희를 총으로 쏘아서 죽였습니다. 박정희 업적, 그 업적을 경제 성장률이 높았으니까 존경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죠? 박정희에는 정말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이건 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2015년에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끈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냐 그랬는데요. 시민들의 선택이 지금부터 5년 전이죠. 44%가 박정희 넘버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꼽힌 사람은 노무현 24%, 다음은 김대중 14%, 노무현과 김대중을 합쳐도 38%입니다. 박정희 인기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박정희인 것입니다. 박정희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사실 이게 아이러니죠. 박정희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박정희가 사라진 다음에는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첫째, 그는 과감하다. 둘째, 그는 청렴하다. 셋째, 그는 충직하다. 여러분, 박정희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의 음성 속에서도 과감하고 청렴하고 충직한 느낌을 받습니다. 박정희는 조직을 아주 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박정희 일단 적과 아군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야당을 무자비하게 탄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전리품을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잘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한 거죠. 뿐만 아니라 박정희는 판단이 빠릅니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습니다. 가령 한일 국교 정상화라든가 경부고속도로 건설, 베트남 전쟁 참전 이런 것들도 당시에 야당도 반대하고 많은 시민들이 반대했죠. 그렇지만 박정희는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어떤 반대에도 굽히지 않고 그것을 다 관철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 박정희에게는 이런 일본군 장교 출신이고 좌익 장교 출신이고 무기징역 받은 것 표시한 거죠. 그 다음에 독재를 저지른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박정희에게서 매력을 느낀다. 사람들은 박정희가 청렴하다라고 하지만 실제 박정희는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죠. 어린이 대공원을 물려줬고 영남대를 물려줬고 그 다음에 무슨 정수재단, MBC 등등 많습니다. 부산 MBC. 이거는 청렴한 사람이 월급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왜 박정희를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박정희가 조국을 근대화시켰기 때문입니까? 박정희 때 경제가 그렇게 정말 잘 나갔기 때문입니까? 박정희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주술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주술을 건 거죠.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박정희는 생전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할 테니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비판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 물론 비판할 자유를 주지는 않았죠. 박정희는 이런 말도 했어요. 1969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진짜 국민 여러분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독재자라고 불러라 이거죠. 독재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이럴 수도 있기는 있는데 박정희의 경우에 이거는 정말 뻔뻔한 주장이.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박정희에 대해서 그렇게 향수를 느끼냐면 저도 그렇고 다른 학자들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그러니까 2000년대 넘어서서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것이 이제 결국 침체 현상으로 비친다. 그 다음에 한국에 말하자면 민주화가 된 이후에 여러 대통령들이 등장했지만 그 대통령들은 예전처럼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됐죠. 그것을 많은 시민들은 허수아비 대통령이다. 힘이 없는 대통령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헬조선이라면서 스스로 비판하잖아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기회가 없는 땅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당연하죠. 이런 가운데 박정희의 불도저와 같은 추진력,
또 박정희 시대에 보였던 그런 그 성장의 지표, 그건 엄청나죠. 근데 그거는 초기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를 만들고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면 그게 퍼센테이지가 엄청나죠. 실제로는 그게 큰 성장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죠. 아까 보신 것처럼 실제로 별로 크지 않았다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깎는 것이 아니고 그래봤자 국민소득이 1,500달러 연간 국민소득이 1,500달러도 안 되는 수준이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3만 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20배 이상인 거죠. 지금 박정희 시대가 끝날 때조차도 우리는 지금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경제력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그 개인적인 카리스마에 대한 향수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박정희 정권의 장점, 박정희 정권의 단점을 한 두 가지씩만 서술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박정희 정권은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최악의 정부였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은 경제건설을 한 거는 맞는데요. 경제건설에 시동을 건 건 맞는데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만들었죠. 그럼 여러분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인권을 택하시렵니까? 재벌 중심의 문제 많은 경제체제를 원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우리나라가 산업화 후 초기 단계에 있을 때의 대통령이 박정희인데 그게 박정희였기 때문에 그런 산업화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그런 산업화가 가능했을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물론 역사는 지나가 버린 일이니까 그 조건을 뒤집어서 결과가 바뀌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 토론해 볼 수는 있다. 상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상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의 핵심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